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창동사는 분량 주고 망치부인이 꿈을 운영하고 꿨단 있는 말해요. 생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제목을 보고 좀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방송하고 제가 당분간 자성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어저께 제가 방송을 한 내용을 보고 지금 이제 뭐 곳곳에서 제가 뭐 박원순 시장을 대선으로 밀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대선 불출마할 거다라는 주장을 했다. 뭐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고, 제가 그 뭐 더민주, 예, 선관위에서 더민주를 허락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함정이다. 선관위에서 더민주는 허락했지만 더민주당을 허락하지 않았다. 실수로 더민주당을 얘기하면 배지 뗄 거다. 그랬더니 그쪽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그 쓸데없는 얘기를 반복한다. 뭐 이런 주장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렇다라면 그건 저의 방송에, 예, 제 방송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 저의 방송 자체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질 못하고 그렇다라면 이 방송을 당분간 쉬는 게 옳다. 예, 제가 보니까 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만만하게도 보는 것 같고, 제 자신도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어제 저의 방송을 듣고 그게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방송을 더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예. 총선 끝날 때까지 좀 자성을 하고 총선 끝나고 와서 그냥 책임이나 물으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의 방송이 뭐라 그러나 좀 우리 방송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크게 어긋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더러 이제 그 세정연의 홍보위원회를 더 이상 까지 말라는 그런 경고도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이걸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당분간 침묵하는 게 옳지 않나. 예. 당분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방송만 보시니까 모르는데 지금 뭐 텔레그램으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어제 방송 보면서 어제 방송 끝난 다음에 박원순을 지지해서 문재인이 대선 불출마할 거라고 주장했다. 뭐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물론 처음 본 사람들인데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는 걸 많이 보내주셨고, 텔레그램뿐만이 아니라 저의 SNS로도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방송에도 데일리 안에서 박원순이 안철수 지지율 반도막이다. 그 내용을 떡하니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겠어. 망치 부인이 우리 방송에서 데일리 시리즈 올리면 블랙인 건 다 아는데, 예. 실망이에요? 알았어요. 예. 실망했다니까 저도 이렇게 차단할게요. 어제 방송을 듣고 제가 문재인이 대선 불출마할 거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뭐 박원순 지지로 들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일리한 기사를 떡하니 갖다 올려놓고 항의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대안이 뭐냐, 박원순 시장 대선 불출마한다 그랬는데
대안이 뭐냐 이러면서 따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신 분들 많죠? 예.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나 봐. 예. 그 문재인 지지자들의 수준이 그렇다라면 제가 뭐 굳이 이렇게 뭐 숨도 못 쉬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할 필요가 있겠나. 예.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예. 사실 저는 어저께 그 호남 사람 민심을 흔들면서 사실 이게 호남 민심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이 수도권 지역을 노리는 거거든. 수도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계속 호남을 떠드는 거라서 그 호남 분들이 주장하는 그 걱정, 문재인이 자기 대선 때문에 지금 안 물러나는 거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불만 내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박원순 지지하는 말로 들렸다면 뭐 하러 방송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 괜히 뭐 서로 힘 빼고 그러는 것보다 당분간은 제가 침묵하는 게 좀 낫겠다. 그런 거예요. 뭐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문재인 빨아주는 얘기만 해야 되고 문재인 비판하면 안 되고 홍보위원회가 잘못해서 홍보위원회 비판하면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고치면서 가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면서 무슨 방송을 접으면 안 된대. 아니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박원순 지지하려고 문재인 대선 불출마한다는 주장한다는 얘기나 들으면서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방송을 당분간 자성하는 게 맞지. 안 그래? 극히 일부는 무슨 극히 일부야. 나한테 그런 사람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일부야? 아니 내가 뭘 흔들려. 지네들이 뒤에서 욕해놓고서는 방송을 하면 그걸 제대로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박원순 지지해서 그런 방송했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런 놈들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당분간 안 보여야 돼. 내가 당분간 안 보여야 지들이 잘못했구나 깨달을 것 같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돼서 죽어갔던 게 저런 새끼들 때문이야. 응?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도 그 본인 자신은 대통령을 욕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면 어디서 노짱을 비판하냐고 지랄 연병 뜬 그런 족속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돼서 죽어갔어. 그렇게 문재인도 죽여봐. 니들의 그 정성으로 문재인도 한번 죽여봐. 내가 문재인 죽으면 돌아올게. 됐어? 무슨 말씀이신지 미안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계속해서 미안하고요. 내가 어저께 방송을 하면서 이제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위기, 그걸 여론으로 만들려는 그 본질을 깨달았어. 그게 문재인이 내년 총선 이후에 대통령으로 나올까봐.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걸어가고 있는 일이
자기의 대선 행보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문재인이 그렇게 대권에 욕심 있는 사람 아니다. 문재인이 자기만을 위해서 대통령 하려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나는 문재인이 총선 끝나면 대선 불출마할 것 같다. 내가 아는 문재인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방송을 했더니 나더러 문재인 지지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때로 몰려와가지고 대안이 뭐냐는 거야. 박 시장 지지하냐, 박 시장 언급하면서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내 말이 박원순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이 대통령 불출마한다. 그런 말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비난하는 거야. 그러면서 떡하니 안철수, 박원순 지지율이 안철수의 반도막이라는 데일리한 기사 떡 퍼다 올려놓고, 내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왜 방송을 해야 되냐고. 아니, 방송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모아지는 게 있어야지. 방송 듣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하러 방송을 하겠어. 안 그래? 앞으로도 나는 그런 식의 뭐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상황에서는 나는 방송할 수가 없어. 앞으로도 알았어. 내가 방송을 안 할 테니까 내가 그래서 방송 안 한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 내가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듣는데 김근태계라 이인영 지지하고 박원순 지지해서 문재인 대통령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방송에서 뭘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방송을 해서 뭘 이루겠어. 나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당분간 자성을 하는 시간을 갖겠다. 하나님께서도 막지 않으셨어요. 예. 진지하게 제가 저의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쉬는 것도 괜찮다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부터 마음이 모아져야 되잖아. 우리부터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기껏 방송 듣고 있는 인간들이 오늘 아침에 본 사람 있죠? 오늘 아침에 나더러 그럼 대안이 뭐냐? 그리고 따지는 거.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불출마할 거라 했더니 대통령 불출마할 거라 했더니 나더러 대안이 뭐냐 따지는 사람들 봤죠? 나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방송을 계속 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없다.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아니 여러분 지금 선관위에서 더 민주당 써도 된다 그랬어요? 선관위에서 더 민주당 된다고 그랬어? 찾아봐. 더 민주는 돼도 더 민주당은 안 돼. 더 민주는 약자로 써도 되지만 더민주당은 안 된다고. 더민주당이라고 실수로 한마디만 하면 그걸로 선거법 걸어가지고 배지 뗀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당 홍보위원회 누가 물어봤나봐. 당 홍보위원회 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대.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봐. 내가 선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가 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저 놀랍습니다. 이게 당 홍보위원회 입장이야.
내가 잘 몰라서, 잘 모르면서 자꾸 방송으로 떠드는 게 괜히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 같고 혼란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침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당분간 내가 안 떠드는 게 뭐 야당 지지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잘 모르는 사람이 계속 떠들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잘 모르는 사람이 계속 떠들면 괜히 야권을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주기 때문에, 여당으로 오세요, 망부님. 잠깐만. 아, 너 저기 새누리당이었어? 응. 내가 화낼만 하냐 안 하냐? 어? 내가 화낼만 해 아니야? 니들이 나 같은 방송하고 싶겠냐? 방송 안 하면 안 된다고 쌩 난리를 치면서 말을 들어야 말이지. 심지어 나더러 교만하대. 내가 예언한 대로 됐는데 내 말 믿지? 내 말 믿고 들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더러 교만하대. 아유, 교만해서 이렇게 어떻게 방송을 하겠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방송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고요. 제가 좀 자성의 시간을 가질게요. 아니, 그렇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지. 내가 선거에 잘 몰라서 더민주라는 그 당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고, 내가 박원순을 지지하는 마음에 문재인이 불출마할 거란 얘기를 했나 보지. 응? 그러니까 그렇게 때로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어? 이런 때일수록 더 싸워야죠? 어떤 때인데? 아니, 내가 뭔 말만 하면 박원순 지지해서 그런다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어? 내가 이인영 지지하고 박원순 지지해서 그런다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지들이 듣고 싶은 대로 문재인 무조건 잘한다, 그런 말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하러 방송을 해? 내가 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응? 수도권에서는 박원순 표가 필요하고, 충청에서는 안희정 표가 필요하고, 영남에서는 문재인 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대선 후보에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누구도 지지하지 마라. 우리 방송에서 대선 얘기하면 누구 대선 후보 지지하자 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블랙 거는 이유가 뭐겠어?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끊임없이 호남을 흔들면서 문재인으로 안 된다, 문재인으로 안 된다. 지금 텔레그램으로 호남에서 올라오는 얘기에도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문재인에 대한 비판, 그 핵심이 뭐냐?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지금 대선에 총선 하잖아. 총선 때까지 무슨 대선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 호남 사람들 들으라고 문재인이 대선 불출마할 거다. 그러니 대선 걱정하면서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얘기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문재인 지지자들이 합치고 나타나가지고 대안이 뭐니? 이인영이 뭘 해서 이인영한테 주냐는 둥. 내가 너무 방송 오래 했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방송을 내 문제야. 이거는 내 능력의 부족이야.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맑게 못 알아듣는 인간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거고,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한 거고, 그럼 결국은 내 존재가,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된 막판에 적장에 목을 치지 못할 거라고 하나, 두 번째, 틀림없이 노무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노무현으로 발목 잡을 거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존재적 한계야.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 그건 문재인 지지자들 보기에 잘하는 거야.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이 볼 때는 문재인이 잘하는지 몰라. 뭘 잘하는지 전파가 안 된다고. 왜? 지금 그러니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옹호하고 있고, 문재인 비판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욕하고 있고, 문재인 지지자와 반 지지자가, 문재인 반대자가 쌈박질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이 대권 욕심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랬더니 막 그게 박원순을 지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뭘 하겠어. 그렇게 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하겠어. 자, 하여튼 여러분 그동안에 참 잘 모르면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잘 모르면서, 예. 방송한다고 떠들어서 대단히, 진짜, 씨. 문자 20개가 왔어. 말도 안 되는 문자를 한 사람이 쭉 보냈어.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대는 너무 힘든 너무 과로를 했어요. 일이 많았죠. 새로운 그나마 지금 채소를 먹었어요. 예.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한두 분이 아닌 많은 분들이 그리 이야기를 했으면 되돌아보시길. 아리따리님, 알겠습니다. 예. 한두 분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뒤돌아보시길 하셨는데요. 그래요. 한두 사람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뒤돌아보는 게 맞고, 오늘 방송은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빨리 이거 노래 끝나면, 예, 빨리빨리 정리하고, 예, 당분간 우리는 절대적 반대입니다. 와그러면 우리 정부 보고 해결로 좀 지어주라 말은 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진행해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 돈 안 받아요. 뭐 그것도 소녀상을 철거하게 되면 그 돈도 준다.
우리 정부에서 갔다 왔습니까? 죽도록 고상한 늙은이들은 이렇게 속이 아프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쑥닥쑥닥 해놔놓고 마음대로 해놔놓고 타결했다. 그래놓고는 이제 방문을 해가면서 이제 할매들 꼬시려고 다닌다 하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소녀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이건 역사라요. 과거의 역사로서 후손들이 자라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비극이 있었구나 하는 것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소녀상이 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도 가입할 수가 없고 일본 정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안하는데 일본 정부가 뭐 때문에 났습니까? 피해자를 속이고 입을 막으려고 하고 안 되지요. 응? 여러분들이 여기 다 앉아 정글을 쓰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응? 안 되지요. 꼭 공식 사죄를 하고 법정 대상을 해야 한다. 우리는 꼭 이거 사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힘써서 같이 협력해 주세요. 응? 감사합니다. 우리 신출대 학생들 의정보고에 마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의견을 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를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있으면 학생들 의견을 이따가 들을 나 인정할 수 없을 다 좋아요. 수 없어. 얘기하라. 너희들의 배제한 협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한일협정입니까? 아니 근데 누구를 위한 여성 정치인이 여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한일협정 폐기하라. 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착수.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CBS 노컷 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수십 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수사선상에 놓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사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법률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이다. 수요 집회 참가자 수가 1000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 신고 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의 정대협 수사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 범위를 현격하게 일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대협은 종로경찰서에 매주 수요일 집회 신고를 하고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정대협 측과 협의해 신고를 받아왔다. 경찰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정대협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건 윗선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집회에서 문제가 된 건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는 많이 모이는 경우라며 이는 집회자의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시위에 대한 경찰의 방침은 준법 시위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준법 시위를 강조했다. 반면 수요 집회를 그럼 지네들은 왜 준법을 안 하는데 니네들은 왜 물대포 사용이니 이런 거 불법적으로 하면서 왜 시위대들한테만 법을 지키래? 반면 수요 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는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 정대협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왔다며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순사가 나타났다. 정대협 경찰 수사에 온라인 시끌시끌.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분한 네티즌은 지금이 일제강점기 시대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CBS 노컷뉴스는 서울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요 뒷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금이 일제시대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 네티즌은 해당 기사 아래 정대협이 없었다면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잊혀진 과거에 불과했다며 상은 못 줄 망정 참가자가 많다고 불법이라니 라는 댓글을 달아 200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일본의 경찰인지 의심스럽다. 지금이 일제시대냐? 일제시대 순사가 나타났다. 조선 총독부가 부활했다 등의 댓글이 줄줄 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해당 기사를 공유한 게시물이 잇따라 등장했다. 게시물은 삽시간에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세월호 유가족 취급을 받을 차례인가? 조금 지나면 돈 줬잖아. 뭘 더 달라고 그래.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란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등의 비난 댓글도 이어졌다. 반면 신고와 차이가 있으면 불법이다. 과거에 얽매이는 건 좋지 않다. 정대협은 좌파들이 주도하고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옹호 댓글도 있었다. 국회 탓, 노동자 탓, 남 탓하는 탓 대통령. 자, 요거는 이제 어제 그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평입니다. 또 중계방이 생겼으니 내가 떠난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문재인을 비판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면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당분간 좀 자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예. 지금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날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 내가 댓글원들의 농간에 넘어갔다는 등 그게 여러분들이 날 보는 시각이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도가 그 수준인 거잖아. 내가 그 댓글 부대에 농간에 넘어갔다는 둥 이간질에 무너졌다는 둥 그게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수준인 거 아니야. 예. 저놈의 컴퓨터가 왜 이렇게 안 켜지냐. 국회 탓, 노동자 탓, 남 탓하든 탓통령, 때통령.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네요.
일자리는 야당 탓, 해법은 노동자 희생, 누리과정은 교육감 탓, 안타깝게 생각, 유체이탈, 점입 가경.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을 한 줄로 요약하면 국회 탓이었다. 박 대통령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하는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왜 이러지? 잠깐만요. 지금 중계방을 들어가서 저걸 꺼야 되는데 들어가지질 않네. 이런 날이 있어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날.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날,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그 말대로 돼. 앞으로도 영원히 되는 게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아무리 일이 꼬이더라도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껏 방송했더니 박원순 지지자라 그런다. 박원순 대권 운동하려고 그런다. 그런 소리나 들으면서 아유, 뭐하러 방송했나 싶어. 자,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을 한 줄로 요약하면 국회 탓이었다. 박 대통령에 의해 경제위기 책임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하는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며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대 69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민화합과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이라는 점을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때통령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진솔한 반성과 정책기조 변화를 약속하는 자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은 잘한 일은 전부 대통령 덕분이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야당과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정책의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니 탓 담화였다. 떠오르는 말은 적반하장 책임전가라며 봉건제하에 군주도 감으로서 땅이 갈라지면 내 탓이라고 했고 홍수가 나서 집이 쓸려가면 내 탓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움직였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자신은 무오류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주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노총도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이 간절히 일자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외면하나라고 한국노총을 거명해. 진짜 혼이 확실히 비정상이야. 혼이 확실히 비정상이야. 잠깐만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역시 남 탓과 노동자의 희생 강요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대국민 담화 때 사용된 단어들을 봤다. 경제는 34차례, 일자리는 23차례, 개혁은 21차례, 국회 18차례, 노동 16차례 거론됐는데 재벌 대기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반칙과 특권,
재벌 중심의 낡은 경제 구조를 혁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제물로 삼은 낡은 경제 구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기름껏 포기하라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남 탓을 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이 미흡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 위해 시도조차 못해놓고 이제 와서 협상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하지 못한 위안부 협상을 이번 정부에서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협상을 해놓고 지가 잘했다고! 이목희 적책위장은 우리 당을 향한 말씀으로 보이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역사적인 합의는 할 수 없기에 안 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런 굴욕적인 합의는 절대 할 수 없는 정부라고 반박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도 박 대통령은 남 탓을 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해결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 것까지 수단으로 삼아서 참으로 야! 공약대로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감들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폄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감 탓만 하고 남 탓만 하는 남탓 대통령, 보육대란 대통령이라고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다음에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청취자 1906님은 그렇게 대외 신인도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의원들께서 그럼 빨리 선거구 획정을 했었으면 될 일이지. 좀 변명처럼 느껴진다 이런 문자들이 꽤 들어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못 드리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 인사하십시오. 아니, 대외 신인도 걱정하면은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협상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 정치력이 참 아쉬운 건데 네. 오늘 행간에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제 대국민 담화 소식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보셨죠? 봤습니다. 네, 이 30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한 뒤부터 기자들과 1시간 8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처럼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네, 이 박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전에 질문 순서와 내용이 다 유출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짜고 친 기자회견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거 짜고 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사전에 질문 내용을 받지도 않았고 질문 순서와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사전에 질문지가 유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본 국민이 목격자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사실 원고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걸 다 봤어요. 과연 이 말을 몇 명이나 믿을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사전에 다 짜여진 각본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럼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굳이 또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고의성은 아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오늘이 기자회견 전에 언론사별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이 적힌 각본을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어느 언론사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박 대통령 기자회견이 실제의 각본대로 진행이 됐고요. 13명의 기자 질문이 끝나니까 기자회견을 그냥 마쳤습니다. 네. 오죽하면 어제 SNS에서 다음에는 누가 질문할 거야? 이거 예견하는 그런 글들도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짜고 친 기자회견,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행간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연기다. 연기였다.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기자들 박 대통령 모두 아카데미 주연상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자는 자기가 이 지목되지 않을지 뻔히 알면서 마치 경쟁하듯이 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미리 질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충실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지
굳이 전혀 안 짰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서로 손드는 이런 신용을 한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기자회견이 안 되잖아요. 기자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기자회견처럼 보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 질문 순서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질문 받았고, 아하. 이 박 대통령은 원고에 메모해 간 내용을 계속 이렇게 흘깃흘깃하면서 원고를 보는 장면이 그대로 다 방송에 노출이 됐거든요. 예. 마치 즉석에서 답변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티가 다 사실은 났어요. 나죠. 저는 이런 기자회견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하면 기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자들이 문제다. 네, 기자들이 만약에 이런 기자회견을 거부했다면은 이런 형태로 기자회견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언론의 본령을 굳이 따지면은 국민의 편에 서서 권력을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기자들이 국민이 아닌 청와대 편에서 만약에 청와대 입장만 고려해서 기자회견을 한다. 예. 그러면은 지적하신 것처럼 그건 기자회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못 하거나 추가 질문을 만약에 못 하게 된다. 그런 것은 사실 지금 한국 언론의 초라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답변을 싶습니다.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추가 질문이 나가야 시원한 건데 아무도 그렇죠. 추가 질문을 못하는 이 상황. 과연 기자회견인가?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마술은 사랑을 받지만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마술도 사실은 눈속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적 원리를 요즘에 이용해가지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눈속임에 그냥 속아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예. 근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서도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막 긴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탄사를 연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즐거워하는데, 그렇지만 거짓말은 말 그대로 속임수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기자들 모두 사전에 각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나중에 드러난 모습은 속임수였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너무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연기가 진짜처럼 사실 국민들한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즉흥 연기까지 사실은 했는데요. 누가 그 다음에 질문을 할지 뻔히 알면서 예. 앞서 손을 들었다가 지목받지 못한 누구 기자 질문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 대통령은 뻔히 어떤 질문 나오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예.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다 기억을 하지 질문 몇 가지씩 하시니 이런 식의 사실은 좀 지적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상당수 국민들은 아마 이런 기자회견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행간,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짜고 친 회견에는 감동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자꾸 어제 이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또 며칠 전에도 미국도. 기자회견 할 때 예. 격정적으로 눈물을 흘려서 전 세계 외신들이 굉장히 뜨거운 오바마 반응을 대통령. 보였거든요. 예. 2년 전 총격으로 왜 이러지? 잠깐만. 왜? 에이. 뭐지? 잠깐만요.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청취자 1906님은 그렇게 대외 신인도 불확실성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또 며칠 전에도 기자회견 할 때 예. 격정적으로 눈물을 흘려서 전 세계 외신들이 굉장히 뜨거운 오바마 반응을 대통령. 보였거든요. 예. 2년 전 총격으로 숨진 초등학생 얘기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던 건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것은 짜여진 각본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의 경우는 어떠냐. 올해도 그렇지만 2014년, 2015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각본을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아하. 어제 외신의 반응들이 어땠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외신 반응.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일랜드에서 온 한 언론인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을 위한 질문을 미리 제출하는 게 저널리즘인가요? 이렇게 반문했고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기자회견에도 전혀 사전 질의 그렇게 짜지 않고 주고받는 거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질의응답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외국의 반응도 워싱턴 포스트 반응도 나왔죠. 워싱턴 포스트 도쿄 지부장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시카고 트리뷴의 전 한국 특파원인 도널드 커크가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커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즉흥적으로 질문할 수 있었죠. 진짜 기자회견에서 진짜 언론인처럼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 기자회견 그 뭐 짰으면 짰다고라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은데 너무 연기처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좀 당황스럽고 네, 예, 감동을 이런 못 받는 느낌을 것 같습니다. 받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박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외신 기자들에게는 연극, 예,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기자도 비판. 연극 같은 기자회견 볼 기회 적어. 예. 제임스 피어슨이란 사람이, 예. 이거 뭐라고 쓴 거야? 프리 어프로브드 퀘스천 포 투데이즈 프레스 컨퍼런스 위드 사우스 코리안 프레지던트 박근혜. 뭐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리 승인된 질문들, 몇몇 외신 기자들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임스 피어슨 로이터 통신 한국 특파원은 위의 말과 함께 기자회견 전 유출돼 인터넷에 퍼진 이번 기자회견 질문 순서 및 요지가 정리된 타인의 트윗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을 다 하지. 크크. 아휴. 예, 이 무슨 얘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해 진행된 행사로 인식한 것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다가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을 다 하지 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크크 아유라고 한국말로 한다. 넌 누군데 이렇게 잘 알아? 어? 넌 외국에 가. 박근혜가 모자란 걸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짠 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왜 기분이 나쁘냐 이럴 때? 어? 아이씨,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씨. 예. 그의 게시글엔 외부자가 봐도 답답하죠. 내부자가 보면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되면 느끼게 되실지도 등 기자의 답답함에 공감하는 한국인의 댓글도 뒤따랐다. 외신 기자들 연극 같은 기자회견 볼 기회도 적다. 불만 토로. 연극 같은 기자회견인데 그나마도 볼 수 없다. 볼 수 없었다. 도널드 커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진짜 기자회견에서의 진짜 기자처럼 말이다. 그건 마법 같은 일이다. 아, 쪽팔려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피어슨 말고 너도 알고 있었어? 아이씨, 워싱턴 기자의 안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식 기자회견이 외신 기자에게 공지조차 안 된 일을 성토했다. 아, 외신 기자회견 공지가 안 됐구나. 그는 또 Can you explain why I was excluded from GH 박스 프레스 컨퍼런스 투데이? Don't you care about 워싱턴 포스트 리더스? 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 제가 제외됐는지 설명해 주지 않나? 워싱턴 포스트 독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가? 라며 청와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직접 항의성 질문을 남겼다. 아이, 안나! 왜 그래? 그게 참 못 읽어 걔네들. 걔네들 못 읽어.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아이씨,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피어슨 기자는 그의 이 같은 질문에 이렇게 되물었다. Had you been included? Would you have been comfortable asking a pre-approved question that prompted a scripted answer? 예. 제임스 피어슨 기자의 리트윗 아래 안나 파이필드 기자의 답이 다시 달렸다. 이 두 기자는 트위터에 문답을 주고받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와 일부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아래는 그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아이 참, 지들끼리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고, 아이 진짜 민망하기 싫이. 예. 안나 파이필드.
물론 아니지. 그건 중요한 지점이 아니다. 이런 행사들은 굉장히 흔하지 않고 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은 거다. 심지어 난 서울에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행동하는 걸 목격할 수 있는 언론이 얼마나 되겠나. 굉장히 적다. 외신은 더 희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제임스 피어스님, 맞다. 슬프게도 매번 매우 신중하게 짜인 연출된 이벤트다. 중요한 건 그게 연극이라는 게 아니다. 사실 그렇긴 하지만 연극을 볼 기회가 적다는 게 진짜 문제다.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연극이라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런 후진 연극이라도 볼 기회가 적다는 게 진짜 문제다. 청와대 기자단은 질문 순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긴 했지만 질문 요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와대가 질문 요지까지 미리 확보해 답안을 미리 작성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하지만 주요 외신 기자들의 눈에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현장에 갈 필요가 없는 연출된 행사 혹은 참석 기회조차 적은 행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네, 역시 오늘쯤이면 이렇게 욕먹을 때 박영선 탈당 소리 나올 만한데 내일 나오려나?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건 안 틀어줄라 했는데. 중국 경제가 새해 들어서만 16%포인트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녹록지 않은데요. 국내 정치는 지금 선거구 획정도 못할 정도로 정치력을 잃고 헤매고 있죠. 게다가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는 참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영입이 돼서 경제민주화 공약 틀을 만든 주역 중에 한 분이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인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왜 그렇게 방송에는 두문불출하셨어요? 그동안에 내가 별로 그렇게 현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 싫었기 때문에 싫어를 안 한 거죠. 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기가 싫으셨을까요, 그동안은? 지켜보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좀 지켜보는데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으셨죠? 별로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예, 참 오랜만에 라디오 나오셔서 제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했습니다. 네. 취임 후 5번째 담화 보셨어요? 직접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답답함을 갖다가 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정 운영의 답답함. 우리 청취자들 지금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만 이제 보신 분들 평가는 좀 소통이 안 되는 느낌 같은 걸 받았다. 뭐죠? 이게 원인이 뭘까? 이걸 지금 이제 다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멈추네. 예. 일단 그 소리가 좀 안 좋은 관계로 인터뷰 전문을 같이 읽어보는 걸로 대체할게요. 지금 중계방에서 뭐죠? 제목이 뭐죠? 이러면서 막 따지는 분들 계세요? 네. 내가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 어제 방송을 듣고 내가 박원순을 지지해서 문재인이 대통령 불출마할 거란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때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길래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와서 떠드는 인간들이 있다는 건 나의 진심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 내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존재적인 한계가 있나 보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 시장될 때 아무도 박 시장이 시장될 거란 얘기 안 했잖아. 근데 나 혼자서 막 박원순을 시장 만들어야 된다고 떠들어갖고 처음엔 다들 비웃었는데 그래갖고 시장 만드니까 박원순 시장이 선거하기 전날 10월 25일 날 우리 시청자들 다 보고 있는 카메라에 대고 망치 부인님 제가 시장이 되면 망치 부인님 덕분입니다. 그걸 다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치 부인이
박원순 시장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나 보지. 그래서 내가 어제 했던 문재인이 대통령 불출마할 거라는 말에 진의가 이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빠르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정치적 계산이 빨라. 그래서 지금 호남이 걱정, 문재인으로 안 된다라는 그게 문재인 당대표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었어. 그걸 내가 그저께 깨달은 거야. 호남에서 자꾸 문재인으로 안 된다, 문재인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당대표를 그만두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문재인만으로도 안 되지만 문재인 없이도 안 된다. 도대체 뭔 얘기냐. 그래서 내가 깊이 묵상 중에 딱 깨달음이 왔어. 호남이 원하는 건 문재인이 이토록 상처받았는데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나오면 불리하다. 그걸 계산하고 있더라고. 호남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건 너무나 앞선 걱정이다. 내가 문재인이란 사람의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느냐. 그럼 그렇게 묻고 내가 문재인이란 사람의 본질을 아는데 그렇게 대권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 혹시 대통령 나올까봐 지금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얘기로 야권을 분열시키지 말아달라라는 방송을 한 거야. 씨발 이렇게 해석까지 해줘야 돼. 근데 그 방송을 듣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대안이 누구냐고.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출마 안 하면 대안이 누구냐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래서 박원순 지지율이 안철수 반토막이라는 데일리한 기사를 똑같아 붙여놓고 따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이 얘기를 해주면 뭐해. 이렇게 알아듣는데. 이게 뭘 그렇게 뒤집으려고 그래. 그냥 망하게 냅두는 게 낫겠다. 망하게 냅두고 그냥 뭐 욕먹게 냅두고 그냥 총선 때까지 그냥 짜져 있다가 총선 끝나고 와가지고 책임이나 묻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당분간 자성하려고. 나의 말이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인간들이 나의 말이 그 박원순을 지지해서 문재인이 대통령 불출마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듣는 인간들이 있는데 방송을 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분간 자성을 하면서 그 나의 진심이 그 전달될 때까지 나의 진심을 믿어줄 때까지 반성하겠다. 뭐 이런 거지. 내가 원래 좀 나의 약점이 뭐냐면 나의 약점이 새누리당이나 국정원 요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 원래 걔네들은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데 그 소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뒤통수 깔 때 어제도 그 생방송 중에 내가 몇 명 블랙 걸었잖아요. 나한테 정식으로 항의해가지고 그때 오늘 블랙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또 쪽지 보냈대? 그럼 막 그런 거 있잖아. 사실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방송하고 싶겠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 김종인 인터뷰도 내가 안 틀으려 그랬어. 아이씨,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욕을 쳐 먹거나 말거나 말아먹거나 말거나. 씨. 이게 병이야. 지금 김종인이 뭐 저기 선대위장으로 오기로 했다며. 제 새정치연합에서 그 김종인을 선대위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며. 그랬더니만 지금 벌써 김종인은 안 된다. 김종인은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문재인한테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망하거나 말거나 욕을 쳐먹거나 말거나 딱 개무시를 해야 돼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내가 이게 문제인 거지. 맨 죽 서서 개나 주면서. 그래서 김종인의 생각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저기 뭐니 담화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지난 3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 답답함을 갖다가 표출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신 분들 평가는 참 소통이 안 된 느낌 같은 걸 받았다라는 겁니다. 가령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상당한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게 최선의 결과였다는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통의 간극은 왜 생기는 걸까요? 글쎄요. 그런 협정을 투명하게 사전에 하기 이전에 당사자들하고 소통을 먼저 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들었을 텐데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과를 도출할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본다. 그렇다면 비대위원으로 또 행복추진위원장으로 지근거래 계속 있었던 분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소통 문제는 취임 초부터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러자 김종인 씨가 말하길 그게 본인 스스로 자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외부인으로서 그것에 대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의 문제, 그러니까 성향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인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특별한 의견이라는 것이 중요치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박근혜가 그렇다는 거죠. 남의 의견이라는 것이 내 소신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자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예전에도 가까이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수긍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그 다음에야 대통령이 일단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본인에 대해서 누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김종인을 불러다가 경제민주화 얘기를 듣더니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제일 먼저 김종인을 내쳤잖아. 경제민주화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제일 먼저 박근혜 그 팀에서 비판하고 나왔어. 기억나죠? 그 기사 좀 찾아봐봐. 김종인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1년 정도 됐을 땐가? 1년이 안 됐을 땐가? 그때 그 진념.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이 김종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박근혜를 비판하면서 먼저 이렇게 떨어져 나간 스타일이에요. 그럼 앞으로 남은 임기에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 또 이런 간극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누군가 반드시 옆에서 촉구도 해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인식을 하게 되어 다른 통치 방식을 선택했을 적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선거 이후에는 거의 아무 접촉이 없었으니까. 청와대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 다들 청와대 참모진들의 개성에 달려 있는 거다. 개성의 문제라고요? 용기 있게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지만 다들 별로 용기가 없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알겠다. 이 위안부 협상은 그나저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 일단 외교적으로 일단락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사자들이나 일반 국민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좀 반대예요. 이거는 국제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효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얼마 전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렇게 자평을 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했다. 그런가 하면 신임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금까지 80점, 우리 경제팀이 80점 한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분으로서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가 왜 튀어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 사실 3년 동안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경제팀으로부터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잘했다 80점이다 이런 얘기를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내가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거의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그래놓고 갑자기 80점이라고 한다?
80점이라고 역대 정권보다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납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따져보면 지금 경제 여건이 별로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 경제 성장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포장을 해서요. 지금 경제 상황이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냐? 경제 민주화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그런 식으로 다른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유일호 부총리가 80점 얘기했는데 김종인 수석이 보기에는 몇 점이냐? 글쎄요. 나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조차 없는 상황. 그럼 0점이네요. 0점이든 10점이든 20점이든 나는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건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일반 국민들에게 느낄 적에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대통령이 신념 있게 뭔가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다른 경제 주체를 중소기업, 대기업 다 같이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런 경제 주체들도 그런 거죠. 약간의 제도를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물 건너간 것 같다. 이 얘기를 전에 한번 하셨는데 그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냐. 그러니까 이제 이 김종인 이 경제수석이 벌써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 1주년인가 됐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나는 그 입장, 지금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근데 경제민주화가 공약이 아니었냐? 김수석이 같이 만든 공약이면 지켜야죠. 공약이라는 것이 지키는 것이 당연하죠. 그게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제일 앞장 내세웠던 공약이었는데 그게 인수위 시절부터 그 공약이라는 게 뭐 창조경제인가 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게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 그랬죠. 그러면 그때 경제민주화 때문에 비대위도 가시고 선거도 뛰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괜히 했다 싶은 후회도 드세요. 후회라기보다 그 당시에 비대위 참여할 적에 제일 첫날 얘기한 게 뭐냐면 한나라당이 소위 창조적 파괴를 해서 새로운 틀을 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적에 국민이 편한 삶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가 되어버렸다. 의미 없는 소리를 한 사람이 된 거네요. 그런 사람이 된 건데 결국 가서는 옛날 과거 한나라당의 형태로 다시 전환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한나라당의 당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 혹시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약간의 비애감 같은 것도 이제 와서 좀 드냐? 비애감이라는 게 뭐 자기가 꼭 제창한 것이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실현시켜야 할 당사자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달리 방도가 없는 거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목소리에는 상당히 비애감이 느껴진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 정치 얘기로 넘어가자. 작년 말에 안철수 의원 탈당을 두고 이러셨어요. 안 의원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다. 악수를 뒀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 왜 악수를 뒀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탈당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그 당은 굉장히 힘도 커지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건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실질적으로 야당이 단합을 해서 지켜나가도 사실은 정권 쟁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런데 그걸 쪼개가지고 나가서 기본적으로 조직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가 좀 불리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소위 정책이라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설사 이번 총선에서 야권 연대 안 돼서 성적이 별로라 할지라도 안 의원 입장에서 대권을 생각하면 이건 해볼 만한 시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 당의 대권을 추구하는 강력한 후보가 둘이 있으면 당내에서 경선을 하다가 안 되면 결국 출마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당내에서 잘 모이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자기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안철수의 생각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보느냐. 그렇게 해서 야권이 쪼개지고 대선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결과가 뭐라는 건 사전에 다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쪼개져서 안 되는 말이냐. 당연한 거다. 그런데 서로 경쟁하다가 경쟁력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나중에 단일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우리나라의 과거를 볼 것 같으면 1963년 대통령 선거도 당시에 허정과 윤보선 두 사람이 나와서 선거를 패배했고 결국 87년 김영삼, 김대중 한 사람 뽑지 않고 또 피차 총선에서 따로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그런 거 아니냐.
지금 또 되풀이된다고 본다.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거리가 산더미인데 뭐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납니다. 이게 오늘 아침 인터뷰였고요.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장 맡기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한 김종인을 문재인 대표가 삼고초려로 데리고 왔대. 안철수의 영입 제안은 거절했다. 새누리당은 당황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전격 영입됐다. 김 전 수석은 사실상 전권을 갖는 실세 선대위장으로서 4.13 총선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13일 더민주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김 전 수석은 본지에 문재인 대표 측이 집중 공세가 표현할 만큼 집중 공세라고 표현할 만큼 간곡히 부탁해왔다며 수락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더 이상 남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자신의 책임 아래 총선을 치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 측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으며 더민주 일부 의원으로부터 제3지대 경제신당을 만들자는 제안도 받았으나 이 또한 한국 내에서 제3당은 설 자리가 없다며 거절했다. 김 전 수석이 더민주 선대위장을 맡기로 하면서 더민주 수도권 의원들 동요는 급속히 진정될 전망이다. 김 전 수석은 13일에도 박영선 의원 등을 만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까닭에 일부 친노 인사들은 그의 영입에 거부 반응을 보였으나 문 대표의 강한 의지로 관철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수석은 비대위원장 수락 전에도 자신의 최측근인 이수혁 초대 육자회담 대표를 영입토록 하는 등 그동안 문 대표를 도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가인의 고향인 전북 순창을 비롯해 호남에는 지금도 김병로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커 호남 동요를 진정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더민주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친노가 반대하는구나. 김 전 수석은 안철수 의원이 4년 전 처음 토크쇼를 시작했을 때 정치 신인 육성 차원에서 그를 도왔으나 그가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하자 국회에 들어가 의정 활동부터 착실히 배우라고 반대했으나 이를 묵살하자 그 후 결별했다. 4년 전에 처음부터 안철수한테 그 정치인 육성 차원에서 그를 도왔는데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하자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부터 착실히 배우라고 반대했으나 이를 묵살하자 그 후 결별했다. 반면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김 전 수석의 출연에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대선 때는 김 전 수석을 끌어들여 경제민주화를 선점해 최대한 혜택을 본 뒤 대선 뒤에 토사구팽했던 전력이 있던 만큼 김 전 수석이 제1야당 수장이 되면서 첨예한 대결 전선이 구축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